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역시 박지영 애널리스트가 염동찬 연구원이 떠나니까 아주 열심히 빈대를 메워주고 있고 매일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좀 해봐. 저거 가져와봐. 막. 야, 저거 왜 그래. 너무 짜증내지 말고.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이게 통화하다가 네. 궁금하다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를 받는 맞아요. 거는 사람들이 왜 그쪽을 궁금해할까. 네. 그런 것들. 오늘 자료도 되게 좋은 거 데이터가 많아요. 뒷부분에 있는데 바로 거의 되게 좋은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봅시다. 하여튼 최근에 보면 하여튼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돈 드는 흐름은 어떤가. 네. 이게 지금 되게 관심이 많은 가장 상황이야. 큰 화두죠. 아무래도. 화두제예요. 네. 하여튼 얘기 좀 우리 나보고 왜 이렇게 말 떠드냐고 뭐라고 또 하신 분도 있어. 박지영 연구원이.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그치?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식한 꼰대가 이렇게 떠들면 그러면서 이제 답하다 보면 되는 거지. 얼마나 우리들이 무식하냐면 막 데이터를 보다 보면 네. 별것도 아닌 거 있잖아. 근데 사실 아까 내가 그 아침에 시킨 것들 중에 네네네.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네.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냐 따져보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시스템적으로 단가를 낮춘다. 장기 투자에 뭐 외국 책들 보고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성과는 아주 성공적이진 않았어. 어떤 특정 유형에 따라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아까 그런 종목들 봤지만 네.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건 다음에 해보고 오늘은 이 자료 갖고 얘기합시다. 바빠요 우리 박지영 연구원. 네, 먼저 4페이지부터 조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1번 제가 이제 맨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차트인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말 랠리 효과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주식형이라든지 뭐 채권형 자금 조금 크게 세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제 연말 랠리 효과가 다소 둔화가 되면서 또 지난주에 이제 FOMC 의사록 같이 나오면서 크게 많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 인컴형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모두에서 이제 자금이 좀 세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인컴형 자금에서 조금 그래도 유의미한 유입세가 있긴 했는데 이제 인컴형 자금 자체 이제 규모 자체만 봤었을 때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 쪽 자금 유출로 조금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6페이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6페이지에 이제 좋은 그림 데이터들 많으니까 나중에 다 보시고 네, 그림 7번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섹터별로 자금 유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에 조금 랭크가 된 섹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그치. 소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특히나 가치주라든지 방어주 위주로 자금 유입이 좀 세게 반등을 했다. 필수 보시면 될것 소비재는 같아요. 가격 전가 가능할 수 그쵸. 있는 종목이 좀 더 있으니까 네. 미국은 대표적인 코카콜라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 좀 들어오는 거고 금리 움직이니까 금융주 뭐 반등. 단다김치차 네. 그러니까 마진 늘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융 담당자에게는 이게 이제 금리를 하여튼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여하튼 최근에 좀 금융주가 내려왔었으니까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금융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금융주 우측 차트를 조금 봐주시면 되는데요. 금융주는 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세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 이어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랑 제가 아침에 사실 몇 명 네. 모여서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성장주가 그쵸. 해당이 뭐 많이 미국의 되고 아크 있죠. 네. ETF 같은 네, 경우랑 같이 맞습니다. 그려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뒷부분 이제 9페이지에는 이제 미국 상장 ETF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좋더라고. 네, 미국 상장 ETF 기준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주간 유입 강도 기준으로 상하이 랭크가 된 것들 리스트업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상하이 기준으로도 리스트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금 유입이 조금 세게 나왔던 게 아무래도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조금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위에 랭크된 KBE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은행주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4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은행주와 관련이 된 ETF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은행주들 같습니다. 돈 들어오고 네, 거의 다 금융주만 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다 금융주만 들어오고 있다는 거가 그리고 네. 금리 움직임 반영하면서 네.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네. 사실 요 수익률 하위 업종 보면 아크가 잔뜩 있죠. 그쵸. 성장주 위주의 이제 관련된 ETF들이 조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조금 원자재가 조금 세게 반등을 했다는 점까지 같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주 이게 나오는데 이 두 개의 ETF가 커졌기 때문에 ETF 유입 강도를 보시면서 아 이쪽에 좀 돈들이 들어오네. 우리도 생각보다 유의미하고요. 특히 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사실 이걸 꽤 보여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아크가 계속 헤매고 있었거든. 아크가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가 다들 뭐 성장 메타버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아크 저렇게 되면 진짜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이 이제 계속 이 얘기를 이 방송에서 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해봐라 하더라도 그냥 이걸 진짜 자기가 숫자를 보면서 확인해보러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주워 듣고서들 하니까 막 방송에서 맨날 메타버스에 뭐야 얘기하는데 돈은 빠지고 있고 수익률도 안 좋거든. 맞잖아 지금. 지금 아크 숏에 베팅하는 ETF도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크가 이노베이션이 지금 거의 고점에서 한 30%가 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그렇게 되면 사실 손실률 치면 여기서 못 돌면 머리 아파지는 거야. 오히려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이더 DB냐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크 ETF랑 그 해봤지만 우리나라 카카오랑 네이버랑 딱 상관계수 구해보시면 그냥 뭐 비슷해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카카오 좀 부정적 얘기했더니 성종화 팀장이 괴로워하더라고. 하도 막 악플 달리고 막 이러는데 뭐 사실 성종화 팀장이 카카오를 정말 쌀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고민하다 얘기한 건데 뭐 그런 것들부터 LG생명 같은 것도 그렇고 오랫동안 장기 상승 트렌드를 가져오던 기업들이 갑자기 이탈들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섹터랑 얘기해 주기인데 오늘 같아 이게. 하여튼 ETF 요 데이터 매주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인다라고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자료의 핵심 키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걸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어 자기 생각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이 아주 좋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11페이지가 이제 2010년대 QE부터 QT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 연준의 총 자산 이런 것들 같이 그려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어차피 펀드플로우 담당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티 측면에서 DM이랑 EM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자금 유출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그려보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은 저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DM 지역 위주로 조금 주식형 자금이 쏠리고 있다. 반면에 이제 QT 본격적으로 자금이 조금 회수가 되는 구간,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DM마저도 어쩔 수가 없다. DM마저도 계속해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 자료, 이 지금 차트의 가장 큰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음 설명 드는데 질문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2010년대까지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제 QE부터 QT 사이클이 지금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림 23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시계열 자체를 제가 2010년대와 거의 동일하게 그려놨어요. 지금 요 우측이 거의 빈 상태로 공란으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빈 공란으로 넣어드렸고요. 2020년도 3월부터 QE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도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3월에 지금 가장 큰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QT에 시작하고 지금 2010년대 구간을 조금 보시면 굉장히 기간이 넓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조금 단축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타이트하게 이제 큐티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2010년대 구간 같은 경우는 DM 지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본격적인 사이클이 진행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QT가 시작된 시점 이후부터 이제 자금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구간이 축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당장 이제 DM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이런 관리가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은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고민했던 주제가 뭐냐면 과거에 테이퍼 텐드럼 이후에 사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런 또 테이퍼 텐드럼이 나올 거는데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실제 테이퍼링 실시하고 나서 한 1년 뒤쯤 금리 올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리 올린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9개월 뒤에 2017년 가서야 QT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이 맞습니다.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번 연준 의사록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3월부터 금리 올려버리고 갑자기 한 8, 9월쯤에 QT 해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 뭘 반영해야 되냐면 그냥 자산 축소를 반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산 축소가 뭐냐면 중요한 결론이지만 QT가 되면 사실은 DM도 돈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히스토리컬로 그려봤을 때도 이렇게 그럼요.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론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 왜 그러면 당신이 2014년에 한 번 사례밖에 없다 그러는데 왜 QT면 전체적으로 돈이 다 빠진다고 얘기하냐. 자산 축소가 뭐냐면 그냥 줄이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만기가 돌아온 거를 갖다가 재투자를 줄이고 네. 막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의 영향을 줄까요? 그럼 결국 2017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2010년 11월이에요. 이게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노땅들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네. 박정희 것처럼 뛰어나진 않지만 저 같은 노땅들의 장점은 그때 당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반도체 좋다고 난리였을 때고. 아, 관련해. 네. 그럼요. 저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뭐 온갖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자산이 줄면서 이거저거 다 안 되기 시작하다가 사실 코로나가 터졌지만 20년에 18, 19가 하여튼 묘했어요. 그러니까 장이 이거 스물스물 이거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는 안 되겠죠. 이번에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결국 굉장히 연준이 급해졌고 이 QT의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제가 무식한 얘기들 하는 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랑 주가 같이 그려놓고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오는데 주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정말 무식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 옛날이랑 이 2014년 이후의 사이클은 다른 거예요. QE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라면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이런 거예요. 인플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서점 책에 나왔더라고 그게. 사실 사서 봤는데 하여튼 뭐 네. 오케이. 근데 뭐 요즘 뭐냐면 인플레가 일으키면 인플레 때문에 부채가 낮아지고 뭐 인플레가 나면 임금이 늘어나고 인플레하면 기업들이 더 매출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다 그러는데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인플레가 났는데 인플레만큼 임금이 안 올라요. 그렇죠.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가격 정도가 아니면 기업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결국 그런 문제가 맞다 틀냐 미래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굉장히 그거를 연준이 경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에 드러났다. 어떻게든지 QT까지 빨리 해서라도 이걸 잡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신종원 팀장은 맨날 인플레가 나는 게 아니라 디플레 난다고 주장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야. 나한테는. 사람들 배경을 잘 모르는데 이제 네.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면 이 사실 기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저는 신지장으로 제발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에 사실 미국 CPI도 발표가 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CPI가 예상보다 꽤 높게 나온다, 인플레가 계속 지속된다 했었을 때는 연준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정상화를 조금 그러니까 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사람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QT라는 막 용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무슨 일을 가져오는 건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자료가 되게 훌륭하다고 보는 거는 아니 왜냐면 네. QT 이후에는 돈이 다 빠졌다는 거가 제일 중요한 그쵸. 거거든. 네. 그럼 왜 빠지냐 물어보면 아니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럴 때는
자산 배분도 안 먹혀. 채권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거든. 네. 제가 이거는 뭐 쪽으로 자산 배분 어디 세미나 가서 했던 얘기인데 하여튼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시사점을 잘 정리해 주셨다 저는. 그래서 딴 데 가서도 이거 많이 활용해야겠다 이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은행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되는데요. 지난주 이제 미국 금융주 중심으로 봤었을 때 은행주 입장에서는 가장 주간 수익률이 조금 높았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8.3%가량 주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대감이 굉장히 그쵸. 높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그림 27번이랑 28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2010년대랑 2020년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지금 대표적인 이제 리테일 중심의 은행주가 웰스파고입니다. 이 웰스파고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웰스파고 주가가 조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그림 봐주시면은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차 쫓아가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온 모습 보여줬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조금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올라오는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가 저는 계속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 금리 인상 사이클 초입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쵸.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주를 지켜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은행주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전배순 연구원 입장도 이거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그 폭을 메우는 건 나오지만 은행주가 주도주가 돼서 나선다 이것도 그리 만만치 않은 네.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저거 참 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데이터는 네. 그 그림 딱 두 개만 갖고도 이 자료의 상당히 유용함은 제가 봤을 때는 이팅가 잘 끝나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매주 아주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주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